전하, 정신을 차리십시오. 전하, 1724년 8월 25일 새벽 창경궁 환취정에서 비명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선의 20번째 왕 경종이 숨을 거둔 것입니다. 만 35세, 한국 나이로 37, 왕위에 오른 지 겨우 4년 2개월 만이었습니다. 의관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5일 전까지만 해도 왕의 병세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후 갑자기 모든 것이 악화되었습니다. 5일 전인 8월 20일 저녁, 경종은 한 달 가까이 거의 먹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수라상 앞에 앉았습니다. 미움만 넘기던 왕이 밥 한 그릇을 비운 것입니다. 수라상에는 게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후식으로는 생감도 나왔습니다. 밤이 되자 경종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 아프다. 복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곧이어 심한 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21일 의관들이 급히 모였습니다. 우의정 이광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 무엇을 드셨는가? 어이들이 수라 내역을 확인하고는 경악했습니다. 게장과 생감을 함께 드셨습니다. 약방에서 입진하고 여러 의관들이 아뢰었습니다. 어제 게장을 진화하고 이어서 생감을 진화한 것은 의가에서 매우 꺼리는 것입니다. 명나라 본초강목에 기록된 대로 게와 감은 모두 차가운 성질이라 함께 먹으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의관들은 급히 두시탕과 곽향정기산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경종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8월 24일 경종은 마침내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복동생이자 왕세제인 연인군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침전 밖에서는 대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게장을 누가 올렸는가? 모르시오? 세제궁에서 보내왔다던데. 그게 사실이오?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소문이. 어의 이공윤이 말했습니다. 인삼차를 쓰면 안 됩니다. 게지마 황탕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연인군이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인삼과 부자를 급히 써야 합니다. 결국 인삼차가 들어갔습니다. 잠시 경종의 눈빛이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날 밤 경종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8월 25일 새벽 37회를 살아온 한 남자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후궁의 아들로 태어나 32년을 세자로 4년을 왕으로 살다 간 경종. 그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온 나라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게장 때문에 돌아가셨다더라. 그 게장을 누가 보냈다던가? 세제궁에서 보냈다던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누가 그 게장을 올렸을까요? 경종은 정말 게장 때문에 죽은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매일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3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88년 10월 27일 창경궁 취선당에서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27세였던 조선의 19대 왕 숙종은 감격에 겨워 손을 떨었습니다. 과인에게 드디어 아들이 생겼구나. 아기를 낳은 이는 후궁소의 장씨였습니다. 궁녀 출신으로 숙종의 총애를 받아 소의 자리까지 오른 여인이었습니다. 뒷날 사람들은 그녀를 장희빈이라 부르게 됩니다. 27세의 첫 아들을 본 숙종의 기쁨은 컸습니다. 정비인 인현왕후 민씨는 아직 후사를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인현왕후도 아직 젊었고 앞으로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기는 건강했습니다. 크고 또렷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궁중에서는 이 아기를 왕자라 부르며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소의 장씨는 아들을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마마, 이 아이가 언젠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숙종은 매일 취선당을 찾았습니다. 어린 왕자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 아이를 보니 과인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구나. 숙종 자신도 14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1689년 1월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도 되기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숙종이 왕자를 원자로 정호한 것입니다. 원자란 다음 왕이 될 왕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모인 소의 장씨를 정일품 희빈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이 결정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인의 영수 송시열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중정께서 아직 점사옵니다. 앞으로 후사를 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후궁 소생의 왕자를 이토록 급히 원자로 정하시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송시열의 상소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후궁 소생이 왕이 되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조선 왕조에서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된 예는 있었지만 그것은 정비에게 아들이 없을 때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송시열이 과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구나. 이것은 왕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기사환국이 일어났습니다. 서인 정권이 무너지고 남인이 집권했습니다. 송시열은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정읍에서 사약을 받았습니다. 83세의 노학자는 이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서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송 선생을 죽인 것은 희빈장 씨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인이 조정을 장악한 상태였으니까요. 1690년 왕자가 3살이 되자 정식으로 왕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어린 세자는 아버지 숙종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궁궐의 모든 사람이 이 어린 세자를 공경했습니다. 같은 해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희빈장 씨가 왕비로 책봉된 것입니다. 후궁에서 왕비가 된 것입니다. 인현왕후는 폐서인이 되어 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자는 총명했습니다. 글을 빨리 배웠고 예의도 바랐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저분이 앞으로 훌륭한 왕이 되실 것이다. 세자는 궁궐 안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기대를 받으며,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화려한 시작이 곧 긴 고통의 시작이 될 줄은, 아버지 숙종의 사랑이 곧 변덕이 될 줄은, 어머니의 영광이 곧 파멸이 될 줄은. 1694년 세자가 7살이 되던 해 다시 한번 환국이 일어났습니다. 갑술환국입니다. 남인이 무너지고 서인이 다시 집권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인 중에서도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습니다. 왕비였던 장씨는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습니다. 폐위되었던 인현왕후가 복위했습니다. 궁궐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습니다. 7살 세자는 하룻밤 사이에 척장자에서 다시 서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후궁이 되었고 새로운 왕비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자는 불안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지만 다행히 왕세자 지위는 유지되었습니다. 숙종은 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복위한 인현왕후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마마, 소자는 마마를 진정한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인현왕후는 이 어린 세자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네가 비록 저 여인의 아들이지만 이제는 나의 아들이다. 걱정하지 말거라. 세자는 안도했습니다. 견디면 됩니다. 참으면 됩니다. 언젠가는. 하지만 운명은 이 어린 소년에게 더욱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세자가 7살이던 해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숙빈 최씨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름은 연인군. 훗날 조선의 21대 왕 영조가 될 아이였습니다. 세자보다 6살 어린 이복 동생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이 된 어머니를 둔 세자, 새로 태어난 왕자 연인군, 그리고 그 사이에서 환국을 일삼는 숙종. 이 삼각관계는 앞으로 30년 동안 조선의 정치를 뒤흔들게 됩니다. 1701년 8월 인현왕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위한 지 7년 만이었습니다. 14살 세자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생모는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따랐던 어머니였습니다. 인현왕후는 복위한 이후에도 희빈장 씨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자를 친자식처럼 돌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다. 어미의 죄를 아들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 세자는 그런 인현왕후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인현왕후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인현왕후가 승하한 직후 숙빈 최씨가 숙종에게 놀라운 고변을 올렸습니다. 전하, 희빈장 씨가 중전마마를 저주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희빈장 씨의 처소인 취선당을 수색했습니다. 그러자 신당이 발견되었습니다. 인현왕후의 생년월일시가 적힌 종이 무속인이 쓴 저주의 글귀들이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중전의 침소 근처에서 발견된 것들이었습니다. 죽은 새와 쥐가 묻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주의식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중전을 죽이려고 이런 짓을 했구나. 희빈 장씨와 관련된 무당들이 잡혀왔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문 끝에 그들은 자백했습니다. 희빈께서 인현왕후를 저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숙종은 분노했습니다. 어찌 중전을 저주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다. 희빈 장씨는 취선당에 유폐되었습니다. 출입이 금지되었고 궁녀들만 음식을 날랐습니다. 14살 세자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하다. 세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어머니를 구해야 했습니다. 세자는 대신들의 처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대감들, 부디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세자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대신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세자 저하, 이것은 국가의 법도입니다. 중전을 저주한 자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세자 저하를 위한 것입니다. 죄인의 어미를 둔 세자라는 오명을 벗어야 앞으로 왕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세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들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버려야 내가 산다. 하지만 어떻게 어머니를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세자는 아버지 숙종에게도 달려갔습니다. 아바마마, 어머니를 살려주소서. 소자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소자를 벌하소서. 숙종은 세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냉정함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세자야, 이것은 국가의 일이다. 너의 일이 아니다. 숙종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701년 10월 숙종은 희빈 장씨에게 자진하라는 비만기를 내렸습니다. 사약을 내린 것입니다. 궁녀들이 사약을 들고 취선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세자는 멀리서 어머니가 사약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들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세자는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빈 장씨는 사약잔을 받아들기 전에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리가 멀었지만 세자는 어머니의 눈빛을 또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원망이었을까요? 미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걱정이었을까요? 세자는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희빈 장씨가 사약을 마셨습니다. 곧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약의 독이 온몸을 타고 돌았습니다. 잠시 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14살 소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세자는 그날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마시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깨어나서도 그 장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세자는 변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마시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주 아팠습니다. 의관들이 진맥을 해도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세자 저하의 병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의관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세자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대신들과 마주해도 유의하겠습니다. 아랜대로 하겠습니다만 되풀이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수를 하면 어머니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자는 장성했지만 후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1696년에 시모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반면 연인군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총명하고 활달했습니다. 대신들 중 일부는 숙종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세자는 병약하고 후사도 없습니다. 반면 연인군은 세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안도했고 밤이 되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세자는 이제 29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왕세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위는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1716년 세자가 29세가 되던 해
병신 처분이 일어났습니다. 숙종은 소론을 제거하고 노론을 중용했습니다. 세자를 보호하던 소론 세력이 무너진 것입니다. 소론은 어머니 희빈 장씨가 죽은 이후 세자를 보호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노론이 희빈을 죽이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소론은 자연스럽게 세자의 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론이 무너진 것입니다. 노론은 세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적대적이었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들은 희빈 장씨를 사사하는 데 앞장섰던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지하는 인물은 연인군이었습니다. 노론의 영수 이이명이 좌의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냉철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자보다 연인군이 더 적합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717년 세자가 30세가 되던 해 숙종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눈병이 심해져 정사를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숙종은 노론의 영수인 좌의정 이이명을 불렀습니다. 독대 자리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승정원 일기에도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상감께서 세자를 바꾸려 하신다더라. 연인군을 세자로 삼으려 하신다더라. 세자는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30년을 견뎌왔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잃는단 말인가?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자빈 심씨가 걱정했습니다. 저하, 너무 근심하지 마소서.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숙종이 결심하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문 같았습니다. 며칠 후 숙종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한다. 세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리청정을 시킨 것입니다. 세자는 안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지만 이것은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대리청정을 잘 해내야 왕위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실수한다면 그것이 세자를 바꾸는 명분이 될 것이었습니다. 대리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자는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5일마다 대신들이 시민당에 입대하면 인사형 정군권을 제외한 서무를 처리했습니다. 중대한 일은 반드시 숙종에게 아뢰었습니다. 노론 대신들이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세자 저하, 이 안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랜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세자 저하의 의견이 아니라 신들의 의견입니다. 저하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유의하겠습니다. 대신들은 답답해했습니다. 틀에 박힌 대답만 하지 마시고 가끔은 물어보고 의견도 내어보십시오. 세자는 역시 대답했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세자의 이런 태도를 기록했습니다. 세자께서는 매사 신중하시나 결단력이 부족하십니다. 이것은 좋은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결단력이 있어야 했으니까요. 세자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바보여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영리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세자가 불경한 말을 했다. 세자가 신하들에게 대들었다는 말이 나올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세자는 생각했습니다. 침묵이 최선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실수도 없다. 3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바꿀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세자가 목소리를 낸 것은 처벌 요구였습니다. 노론이 소론을 처벌하라고 요구하면 세자는 거절했습니다. 그 정도로 처벌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론을 지켜야 자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718년 세자에게 또 하나의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세자빈 심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결혼한 지 22년 만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끝내 자식이 없었습니다. 세자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세자빈은 세자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을 때도 세자빈은 세자를 위로했습니다. 저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세자빈도 떠났습니다. 세자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숙종은 세자빈에게 단위빈이라는 시호를 내렸고 나중에 경종이 즉위한 후 단위왕후로 추존했습니다. 그 해에 어유구의 딸 어씨를 새 세자빈으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후사는 없었습니다. 세자는 이제 33세가 되었습니다. 대리청정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3년 동안 세자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큰 잘못 없이, 큰 공도 없이 1720년 6월 8일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숙종이 경희궁에서 승하한 것입니다. 60세였습니다. 45년 10개월을 재위했습니다. 6월 13일 세자는 경희궁 숭정문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제20대 국왕 경종입니다. 만 31세, 한국 나이로 33세였습니다. 32년을 원자와 세자로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항상 눈치를 보고 항상 조심하고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종이 즉위했을 때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것은 노론이었습니다. 영의정 김창집, 좌의정 이건명, 영중추부사 이의명, 판중추부사 조태채, 이른바 노론 4대신이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70대 전후에 노련한 정치가들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정치 경험을 가진 그들 앞에서 33세의 경종은 아직 어렸습니다. 더구나 경종은 32년을 세자로 살면서 결단력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경종은 즉위 초부터 노론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머니 장희빈의 추승이었습니다. 1720년 7월 유학 조중우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어미가 아들로서 존귀하게 되는 것은 춘추의 대의입니다. 희빈 장씨께 마땅히 명호를 올려야 합니다. 경종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4세의 어머니가 사약을 받는 것을 목격한 이후 19년이 흘렀습니다. 왕이 된 지금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노론 대신들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선왕의 국상 중에 논할 일이 아닙니다. 영의정 김창집이 말했습니다. 전하, 선왕께서 희빈장 씨를 사사하신 것은 국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제 와서 명호를 올린다는 것은 선왕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경종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을 부정한다는 것, 이것은 불효였습니다. 경종은 조중우를 변방에 유배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론은 조중우를 국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자는 역적입니다. 국문해야 합니다. 경종은 거절했습니다. 처음으로 노론에게 맞선 것입니다. 하지만 노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중우는 국문을 받고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배 가던 중 사망했습니다. 누가 죽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경종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굴욕이 다가왔습니다. 1721년 1월 즉위한 지 7개월 만에 노론 대신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께서는 후사가 없으시니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하소서. 경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왕이 된 지 1년도 안 되었습니다. 아직 33세입니다. 후사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후계자를 정하라니 이것은 빨리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조선 역대 왕들 중에 즉위 1년 만에 후계자를 정한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왕이 나이가 많거나 병이 심하거나 후사가 전혀 없을 때나 후계자를 정했습니다. 경종은 아직 젊었고 병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경종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상소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매일 노론뿐 아니라 소론 온건파도 동조했습니다. 전하, 국본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종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경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거절하면 영모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받아들이면 나는 끝이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경종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한다. 경종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연인군은 경종보다 6살 어립니다. 만 27세였습니다. 연인군은 경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아니 전하. 소제는 감히. 연인군도 난처했습니다. 왕세제가 되는 것은 영광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니까요. 경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집의 조성복이 또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께서는 병약하시니 왕세제에게 대리청정을 명하소서. 이것은 명백한 모독이었습니다. 왕이 된 지 1년 만에 정무에서 손을 떼라니 이것은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종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32년 동안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소론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영모다. 임금을 농락하는 것이다. 소론의 영수 김일경이 외쳤습니다. 조성복을 처벌해야 합니다. 대리청정을 추청한 노론 대신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경종은 갈등했습니다. 대리청정 명령을 내렸다가 거두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연인군도 사양했습니다. 전하, 소재는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며칠 동안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노론과 소론이 대립했고 경종은 그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결국 경종은 노론 사대신을 파직하고 유배 보냈습니다. 신축 옥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소론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경종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려나. 하지만 피바람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722년 경종 2년 소론 강경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월 충청도 남포에서 고변이 들어왔습니다. 목호룡이라는 자가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노론이 세자 시절 전하를 시해하려 했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노론 사대신과 그 일파가 경종을 제거하고 연인군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목호룡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노론 대신들이 비밀 회합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세자가 병약하고 후사가 없으니 연인군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경종은 떨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나를 죽이려 했단 말인가? 분노보다는 공포가 앞섰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소론 강경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일경을 중심으로 노론을 대대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역적들을 모두 처단해야 합니다. 유배가 있던 노론 사대신에게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의정 김창집은 부안에서, 좌의정 이건명은 진도에서, 영중 추부사 이명은 거제에서, 판중 추부사 조태채는 추자도에서 문초를 받았습니다. 국문관들이 물었습니다. 연인군을 옹립하려 했는가? 세자를 해하려는 계획이 있었는가?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영모를 꾀한 적이 없소. 그 증거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목호룡의 고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명이 항변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국본을 튼튼히 하려 했을 뿐이오. 영모가 아니오. 하지만 소론은 듣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두 파로 갈렸습니다. 소론 강경파는 사형을 주장했고 소론 온건파는 유배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노론의 잔당들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0월 경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니, 내려야만 했습니다. 소론 강경파의 압박이 너무 거셌기 때문입니다. 노론 사대신을 사사한다. 김창집, 이건명, 이이명, 조태채 네 사람 모두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의 아들과 조카들도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노론 인사들이 화를 입었습니다. 김창집은 사약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역적이 아니오. 다만 나라를 위했을 뿐이오. 하지만 사약은 이미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민옥사였습니다. 신축옥사와 이민옥사를 합쳐 신임사화라 부릅니다. 경종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승리한 것 같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그들이 정말 영모를 꾀했을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받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4명의 대신이 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경종은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연인군이었습니다. 노론이 영모를 꾀했다면 그들이 왕으로 옹립하려 했던 연인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론 강경파는 연인군을 제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왕세제를 폐하고 다른 종친을 세워야 합니다. 김일경이 말했습니다. 전하, 왕세제가 있는 한 노론의 영모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나아가 왕세제를 사사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연인군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경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연인군은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노론이 그를 지지하는 한 경종의 왕위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인군도 자신의 동생이었습니다. 생모는 다르지만 한 아버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인군 본인이 영모를 꾀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경종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경종은 연인군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왕세제는 아무 잘못이 없다. 건드리지 말라. 소론 강경파는 불만스러워했지만 경종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김일경은 물러섰지만
마음속으로는 경종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인군은 경종에게 감사했습니다. 형님, 아니잖아.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어색했습니다. 신임 사화 이후 경종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자주 두통과 복통에 시달렸습니다. 의관들이 진맥했습니다. 전하, 심려가 너무 깊으십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경종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왕인가? 왕이라면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서로는 경종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들은 경종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노론을 제거하기 위한 명분으로 1724년 경종 4년 경종은 이제 만 35세, 한국 나이로 37세가 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4년째였습니다. 여전히 후사는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여름이 되자 경종의 몸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여름마다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이 경종의 지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은 유난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8월,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1724년 7월 중순부터 경종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7월 20일 경종은 미열과 기침을 호소했습니다. 의관들이 감기약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증세는 계속되었습니다. 8월 2일 오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더운 여름인데도 경종은 추위를 느꼈습니다. 이불을 열어 겹덮어도 몸이 떨렸습니다. 두통과 복통도 시작되었습니다. 경종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밥을 넘기면 곧 토했습니다. 의관들은 미음을 권했습니다. 경종은 미음만 겨우 넘겼습니다. 의관들이 여러 처방을 했습니다. 해열제, 소화제, 보약. 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경종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했습니다. 8월 10일 경종의 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수차례 설사를 했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우의정 이광자가 걱정했습니다. 전하께서 거의 한 달째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러다가는 의관들도 근심했습니다. 입맛이 도는 음식을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달 가까이 이런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도제조 이광자가 다시 아뢰었습니다. 전하, 무엇이든 드시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경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8월 20일 저녁, 수라상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경종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게장이로구나. 경종은 게장을 좋아했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즐겨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미음만 먹다가 맛있는 반찬을 본 것입니다. 경종은 오랜만에 밥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내관들이 기뻐했습니다. 전하께서 수라를 드시는구나. 후식으로 생감도 나왔습니다. 단감이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종은 감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달고 시원하구나. 주변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전하께서 드디어 수라를 드시는구나. 이제 차도가 있겠지. 하지만 밤이 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자정 무렵 경종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 아프다. 극심한 복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배가 칼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곧이어 심한 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 구토도 했습니다. 저녁에 먹은 것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의관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전하, 무슨 일이십니까? 경종은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했습니다. 배가 아프다. 8월 21일 아침 의관들이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우의정 이광자가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 전하께서 무엇을 드셨는가? 내관들이 수라 내역을 보고했습니다. 게장과 생감을 드셨습니다. 의관들이 경악했습니다. 게장과 생감을, 그 둘을 함께 드시다니. 약방에서 입진했습니다. 여러 의관들이 아뢰었습니다. 전하, 어제 게장을 진화하고 이어서 생감을 진화한 것은 의가에서 매우 꺼리는 것입니다. 명나라 이시진이 쓴 본초강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게와 감을 함께 먹으면 복통이 일어나고 설사를 한다. 게와 감은 모두 찬 음식이다. 혹자가 게를 먹고 홍시를 먹었는데 밤이 되자 크게 토하고 토혈까지 했으며 인사불성이 되었다.
의관들은 급히 두시탄과 곽향정기산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경종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설사는 계속되었고 복통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 게장과 감을 잘못 드셔서 아프시다더라. 그 게장을 누가 올렸대? 글쎄, 어떤 이는 세제궁에서 보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그런 말이 돌고 있어. 경종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설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탈수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입술이 갈라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졌습니다. 8월 22일 경종은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침상에 누워 신음만 했습니다. 8월 23일 경종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간간히 정신을 차렸다가 다시 혼미해졌습니다. 8월 24일 경종은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연인군이 급히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신들도 모였습니다. 어의 이공윤이 말했습니다. 지금 인삼차를 쓰시면 안 됩니다. 전하의 병세는 헌행한 것이 아니라 열이 있는 것입니다. 계지마 황탕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연인군과 우의정 이광자는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아니요, 전하의 몸이 너무 차갑소. 인삼과 부자를 급히 써야 합니다. 이공윤이 반대했습니다. 신의 처방 약을 쓰면서 인삼도 쓰면 기를 능히 돌리지 못합니다. 인삼은 쓰시면 안 됩니다. 연인군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자기 의견만 내세우시오. 인삼을 급히 써야 하오. 결국 인삼차가 처방되었습니다. 경종에게 인삼차를 넣었습니다. 잠시 경종의 눈빛이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콧등도 따뜻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차도가 있으십니다. 이 연인군도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이공유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종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8월 25일 새벽 창경궁 환취정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전하, 승하하셨습니다. 만 35세, 한국 나이로 37세, 재위 4년 2개월, 조선의 제20대 왕 경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종이 승하하자마자 연인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제21대 왕 영조입니다. 하지만 곧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 게장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 게장을 세제궁에서 보냈다던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영조는 이 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누가 게장을 올렸는지 실록에는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간에는 자신이 보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영조는 해명했습니다. 과인이 게장을 보낸 것이 아니다. 수라간에서 올린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삼차 처방이었습니다. 어의 이공윤이 반대했는데도 영조가 강하게 주장해서 인삼차를 쓴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경종이 사망했습니다. 소론과 남인은 이것을 정치적 무기로 삼았습니다. 영조가 형을 독살했다.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반란군들은 경종의 위패를 앞세웠습니다. 경종을 위해 복수하라. 영조는 평생 이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52년을 재위했지만 단 하루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1755년 영조 31년 나주 괴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치훈이라는 자가 과거 시험장에서 영조를 비방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는 국문장에 끌려와서도 당당했습니다. 신은 갑진년 그러니까 1724년부터 게장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역심입니다. 영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게장은 내가 보낸 것이 아니다. 하지만 신치훈은 비웃었습니다. 신치훈은 극형을 당했고 그의 일가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경종은 한 달 가까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감기 증상, 오한, 두통, 복통, 설사, 거의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게장과 생감을 먹지 않았어도 죽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관들은 게장과 생감의 상극을 말하면서도 경종의 근본적인 병은 다른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현대 의학자들은 경종이 장티푸스나 이지를 앓았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게장은 관계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차가운 성질의 게장과 생감은 이미 약해진 경종의 소화기관에 치명타를 입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게장을 올렸을까요? 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정을 장악한 것은 소론이었습니다. 영조가 계장을 보냈다면 소론이 실록에 그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세간의 소문만 있을 뿐입니다. 그 소문은 영조의 평생을 괴롭혔습니다. 영조는 정말 결백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계장을 보냈을까요? 만약 보냈다면 그것은 형을 위한 순수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요? 3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경종의 36년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4세의 어머니가 사약을 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32년을 왕세자로 살면서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4년을 왕으로 살았지만 왕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항상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만 되풀이하며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후사를 보지 못했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노로는 그를 위협했고 소로는 그를 이용했습니다. 어쩌면 경종에게 죽음은 해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36년간의 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영조는 52년을 제위하며 조선 중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탕평책을 실시하고 균역법을 시행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종은 4년 만에 죽었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병약한 왕, 후사 없는 왕으로만 기억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역사는 항상 강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경종의 무덤은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습니다. 의릉이라 부릅니다. 조용한 산 아래 그는 잠들어 있습니다. 300년 동안 지금까지 장희빈의 아들 경종의 이야기였습니다. 짧지만 아프고 비극적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남자의 생애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역사 속 잊혀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